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띄엄띄엄 나와 있는 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전국 주택 시총 대비해서 GDP, 전국 주택 시총 대비해서 이제 M2 지표, 수도권 대비해서 M2 하고 GDP, 그리고 이제 PIR 같은 경우에도 원래 좀 시계열이 제가 짧은 거를 사용했었었는데 조금 이제 분위별 소득이 아니라 그냥 평균 소득으로 해서 PIR 같은 경우에는 1986년도부터 조금 있는 데이터를 좀 산출이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일단 요거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 진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시 움직였던 부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같이 한번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12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 선물 수급 추이, 작년도 이제 연초 이후로부터 수급,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등등등등 미국채 10년, 특히 어제 미국채 10년 상승폭이 되게 컸었는데 이제 거기까지 차트 같이 한번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먼저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밸류에이션 지표인 1대갭이랑 페드 모델로 살펴보고, 그 다음 신용잔고 추이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통화량 지표인 M2 대비해서 S&P, 나스닥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수출액 데이터도 업데이트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시가총액, 이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하이즈 스프레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차트들 같이 한번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 코스피부터 이제 미국지 10년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코 홀딩스, 현대해상, 우리 금융지주, 잠시만요, 여기 있죠?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보는 종목인 현대차부터 이제 게임스톱까지 쭉 종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항상 안 좋은 거여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부동산 지표부터 좀 살펴보면, 일단 좀 업데이트를 한 게, 제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이라는 데이터가 없어서 좀 못하고 있다가, 좀 이제 그 통계청 쪽에 이제 국토교통부에 이제 주택수 데이터가 있고, 또 이제 KB의 매매 평균 데이터가 있어서 이제 시가총액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 데이터를 좀 참조를 했는데, 이렇게 약간 좀 띄엄띄엄 있는 게, 이 주택수 데이터가 2010년도 이전, 그러니까 2015년 이전부터는 딱 5년밖에 주택수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좀 데이터가 띄엄띄엄 돼 있는데, 일단 GDP 대비해서는 추세로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밑에 그냥 내려놓고 수도권이랑 주택이랑 같이 보면,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조금 부족해서 그냥 2010년도 데이터까지만 있고요. 이제 결국 추세 자체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전국 주택 시총 대비해서 GDP고, 전국 주택 시총은 이제 이렇게 같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GDP 대비해서는 지금 시가총액이 비싸 보인다. GDP 대비해서는 수도권이나 전국이나 둘 다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다 라고 보여지지만, 또 이제 M2 대비해서는 이제 시총 대비해서 M2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런 이제 추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M2 대비해서는 오히려 싸 보인다 라는 결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수도권은 긴 시기열은 모르겠지만 2018년 대비해서는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다 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쪽이랑 이제 PIR 데이터 같이 한번 보면은, 서울 쪽 주택 시총 대비해서는 이거는 서울 주택 시총 대비 GDP 살펴보면은 꼭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니지만 5년을 그냥 이어봤을 때 지금이 이제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다. GDP 대비해서는 시총도 이렇게 꾸준히 올라간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시총 대비 또 M2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또
비싸 보이지는 않는다. 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GDP 대비해서는 부동산이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결국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는 이제 부동산 성장률이 높았지만 통화량이 풀린 거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고평가는 아닌 것 같다. 사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PI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가격 대비해서 이게 소득입니다. 결국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 이고 이제 보통 이제 데이터를 많이 하는 게 이제 1년 연봉으로 가구 수의 이제 총 연봉 합이거든요. 결국 가구가 돈을 한 푼도 안 썼을 때 몇 년 만에 뭐 집을 살 수 있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제 뭐 1990년도 이후로부터는 좀 쭉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싸고 2000년 후로만 봤을 때는 좀 비싸 보인다. 뭐 2008년도 부근까지는 좀 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주택 쪽 좀 괜찮다라고 하지만 이제 거기에 항상 단서 조항이 있죠. 지금 주택이 좋아 보인다가 아니라 미국 쪽 기준으로 미국 쪽 실질금리가 지금 10년 기준으로 요건데요. 이제 어제 좀 많이 반등을 하면서 이제 마이너스 9.7이 됐는데 마이너스 0.97%가 됐는데 뭐 사실상 그냥 마이너스 1%죠. 이게 한 1에서 2까지 아마 반등을 할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뭐 금이나 우리나라 이제 국내 주택이나 근데 주택도 뭐 사실 저는 한 채 이상은 뭐 사실 세금 측면에서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한 채 정도 사신 다음에 저는 이제 미국 쪽 관련된 주택 쪽 이제 에쿼티 비중이 높은 조금 ETF나 뭐 리츠 등을 사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이거는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 M2라는 것 자체가 통화량 지표인데요. 이 통화량 지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M2가 사실 외화 자산이 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뭐 갑자기 이게 계획했던 내용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자산과 부채를 좀 한번 간단하게만 보면은 보시면은 이게 한국은행 자산이거든요. 이제 갑자기 좀 얘기가 딴 데로 새고 있긴 한데 이 자산에서 뭐 그냥 딱 명확하게 가장 큰 게 이 약간 진한 초록색이죠. 이제 요게 이제 외국 증권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외환 보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외환 보유고가 이게 막 뭐 외환 보유고가 많으면 되게 막 좋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제 뭐 IMF 때 이렇게 막 확 빠졌던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외환 보유고가 뭐 많다고 막 엄청 좋다라기보다 그냥 우리나라의 통화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사실 생각하시는 분이 없지만 실제로 사실 우리나라의 통화량의 증감은 이 외국 증권 결국 이제 외화가 들어와야 발권이 되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외화가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좀 통화량을 좀 흡수시키는 용도로 이제 요거가 이제 주황 색깔이 가장 크죠. 이 주황 색깔이 통화안정증권이라고 통한채를 발행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이제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발권은 되는데 그 발권된 유동성을 하느니 재차 이제 부채로 흡수를 하는 거죠. 근데 부채를 만약에 흡수를 안 한다고 하면은 은행의 지준주금이나 화폐 발행 잔액 자체가 아예 늘어버리겠죠. 그럼 이제 진짜 통화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유동성까지 증가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그렇게 유동성을 증가시키진 않고 통한채로 흡수를 한다. 아니면 이제 그냥 화폐 발행 잔액 자체가 늘어나고 화폐 발행 잔액 자체가 사실 늘어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왔다라고 해도 뭐 사실 크게 뭐 다른 말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각도 자체가 좀 빠르긴 해서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폐 발행 잔액 자체가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가 뭐 갑자기 이제 계획이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미국 쪽이 어차피 자산 축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어제 영상에서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면 결국 지금 같은 경우가 대출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 빨간색 대출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방준비은행의 이제 지급준비금이 증가를 하지 못하니까 RRP가 증가를 하고 있고 RRP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단기금리가 이제 상승 곡선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테이퍼링이 빨라지고 있고 이제 QT에 이어서 이제 테이퍼링에 이어서 QT 자산 축소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 자산 축소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실물 경제로 진짜 돈이 풀리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금융시장에서. 실물 경제로 진짜 풀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우리나라에 이 외화증권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실물 세상에 돈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받을 겁니다. M2가 증가를 하겠죠. M2가 그럼 증가를 하면 당연히 이 상황에서 부동산 데이터를 봤을 때 이 M2 분모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더 감소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결국 물가만큼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분모가 올라가면 결국 이 값이 내려가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이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저는 주택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 자산 구조랑 이것도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가보면, 그래서 결론은 뭐 지금 사자는 건 아니고 이제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다. 부동산도 지금은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향후에 좀 살 거를 대비를 해놓자. 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뭐 사실 그냥 보합에서 끝이 났습니다. 뭐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갔다가 뭐 사실 미국 증시가 좀 출렁출렁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의 영향이었던 것 같고요. 아시아 선물 시장에서.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한 0.6% 정도 이제 하락하면서 끝이 났고요. 이 검은 색깔이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 이 파란 색깔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인데,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기관이 한 2,100억이 있었고 외국인 한 810억 정도 있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가 개인이 한 6,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9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7,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한 8,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개인이 1,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외국인이 7,000억 정도 좀 대규모로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5,300억 대규모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외국인 2,300억 매도, 기관이 한 2,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 12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외국인 같은 경우가 한 1조 3천억 정도 매수 중이지만 선물 재차 이제 또 한 8천억 정도 매도 중이고요. 뭐 수급 자체는 뭐 사실 계속해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개인이 뭐 사실 2020년부터 어마어마하게 샀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충 계산을 해보더라도 93억을 샀는데 마이너스 22에서 플러스 93이면 얼마일까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한 110억 정도, 110조 정도 되죠?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닥은 뭐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는 조금 이따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보면은, 그리고 이제 뭐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뭐 사실 5일날 내일 이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 이제 미국 쪽 금리 급등했던 것도 그렇고 뭐 지금 아마 이제 QT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제 100% 있는데 이제 그 QT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냐에 따라서 뭐 증시가 좀 약간 요동칠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도 결국 이제 또 캘린더 보시면은 이제 이 의사록 같은 경우엔 캘린더에 안 나와 있긴 하지만 또 그 다음날 이제 ISM 뭐 비제조업 지수 나오고, 이제 ISM 제조업이 이날이었었나요? 이제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ISM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일단 비제조업은 이날인데, 일단 비제조업은 이날이고요. 뭐 실업률도 데이터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뭐 사실 목금 다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LD갭 살펴보면 뭐 LD갭 같은 경우는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거고요. 이제 그 다음 페드 모델은 이제 나눈 겁니다. 국고채 금리로. 둘 다 사실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고요. 뭐 그렇게 이제 사실 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레벨이기 때문에 둘 다 저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뭐 어떻게 보나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일드갭은 조금 덜하긴 하지만 이제 페드 모델 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더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저는 더 튀리라 봐서 최근에 좀 한 50bp 0.5% 정도 좀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보였지만 뭐 저는 더 반등하리라 보기 때문에 이제 조정 거의 끝내고 좀
조정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결국은 중기적으로는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2018년 이후로 뭐 거의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일드갭으로 보나 페드 모델로 보나 저는 충분히 부담이 있는 영역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뭐 S&P 이제 같이 돼 있는 거 살펴보면 뭐 좀 이격 나 있긴 하지만 뭐 결국에 저는 좀 미국이 더 하락은 크리라 뭐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자사주 매입하는 것도 뭐 재무 부담 때문에 못하고 이제 세금도 2% 매겨야 될 예정이고 결국에 양적 완화도 이제 끝이 나는 상황에서 뭐 밸류에이션이 이제 미국만 이렇게 높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페드 모델로 봤을 때도 특히나 이제 미국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추세 자체도 좀 내려오고 있죠. 충분히 조심을 하셔야 될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 같이 보면은 잠시만요. 이게 용량이 다 크다 보니까 좀 제가 값복사를 해도 좀 오래 걸리긴 하고요. 엑셀이 조금 살짝 신용잔고는 코스피 코스닥 합산 같은 경우에는 23조 3천억 정도 되면서 뭐 살짝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추세 자체는 빠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엄청나게 고점을 치고 그래서 추세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은 들고요.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매우 고점에서 사실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뭐 신용잔고 증감 속도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2 데이터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S&P, 나스닥 살펴보면은 그리고 뭐 그냥 오랜만에 사실 설명을 하면은 이제 금리 자체가 이제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 쪽 제가 뭐 금리 얘기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제 뭐 우리나라는 일단 좀 미국하고는 다르게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거든요. 이게 못 한다는 게 일단 뭐 기축통화가 아니어서 그렇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뭐 그 말도 맞기는 한데 아까처럼 발권 자체가 우리 이제 외화 증권 자체가 들어와야 발권이 되는 구조여서 그렇습니다. 뭐 구조상 아니면은 이제 뭔가 자산을 다른 게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다른 자산을 늘릴 게 없는 거죠, 뭐 사실.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통환채를 발행하면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화폐 발행 잔액 자체만 늘려야 되는데 이제 뭐 그러기에는 좀 우리나라도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뭐 사실. 그럼 진짜 그럼 이제 바로 그냥 인플레이션 물가가 바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좀 그러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뭐 사실 금리 같은 경우를 그냥 살펴본다고 치더라도 아마 이제 1월 14일 날 또 금통위가 있어서 뭐 저는 아마 이제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만 1월이든 2월이든 뭐 둘 중 하나는 올린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먼저 시작을 했던 게 우리나라는 이미 뭐 사실 돈이 풀리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건 뭐 M2 나누기 M2-M1으로도 설명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게 뭐 제가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그 자산이 이제 감소할 때 유동성이 감소한다라는 얘기도 드렸지만 이제 그게 M2-M1 데이터로도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M1이 그냥 통화를 증가시키면 바로 증가되는 통화라고 보시면 되고 M2가 이제 그 다음에 증가하는 통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그냥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 M2-M1이 이렇게 바닥 찍고 나서 올라갈 때가 진짜 이제 유동성 자체가 풀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항상 그때가 인상기예요. 이때 보시면은 올라가죠. 그 금리 올립니다. 이때도 올라가죠. 금리 올립니다. 이때도 올라가죠. 금리 올립니다. 이때도 올라가죠. 이때도 금리 올리죠. 뭐 다 100% 이게 M2-M1이 올라갈 때는 금리 인상기입니다. 이제 따라서 이 돈이 계속 이렇게 풀리는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계속 해서 아마도 이제 금리 인상은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진짜 초입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막 그런 말이 많죠. 아, 지금 이미 기준금리 1%까지 올렸으니까 이제는 뭐 경제 때문에 그만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경제가 들어가나요? M2-M1에 경제가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화정책은 통화정책이지 경기정책이 아닙니다. 뭐 그래서 뭐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M2 증가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M1이랑 M2 증가율 자체가 이제 외화증권에 영향을 받거든요. 미국 달러의 유출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우리나라도 좀 인상 시기가 꽤나 길고 오래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도 좀 약간 좀 감안을 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대율도 계속해서 높은 수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통화가 유통되는 속도 자체도 상당히 빠른 편이다라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의 대출의 민족이죠. 우리나라는 뭐 거의 대출을 정말 열심히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화폐량 자체가 도는 속도도 우리나라는 좀 승수 효과가 좀 많이 나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그 얘기를 하려 했던 건 아니었었는데 결국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을 이제 M2로 나누는 걸 보면, 통화량으로 나눈 거는 높을수록 고평가고 낮을수록 저평가인데요. 이것도 이제 2018년 정도 밸류에이션 찍고 나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깐 반등은 했지만 뭐 그렇게 추세가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이제 미국 쪽 S&P랑 나스닥 이제 M2 대비해서 살펴보면은 여기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닷컴 버블 이후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수출액 같은 경우에도 뭐 총량 데이터는 사실 600억 달러 넘으면서 높아지긴 했지만 일간 한국 수출 데이터는 감소를 하고 있고요. YOY 성장률로도 감소 추세입니다. 빨간색으로 보시면. 그래서 모멘텀 자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근데 사실 뭐 경기가 그렇다고 갑자기 또 꺾일 것도 아닌 것 같다. 뭐 딱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은 과거 고점들 넘었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여서 뭐 추세가 좋아 보이진 않고요. 글로벌 GDP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나 S&P 같은 경우 살펴보면 과거 고점들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긴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쪽 이제 하일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 회피인지 이제 위험 선호인지를 나타내는 데이터고요. 지금은 뭐 200일 이동평균선, 120 이동평균선, 뭐 50 이동평균선 다 하회를 하고 있어서 뭐 위험 선호다라고 보는 게 사실 맞긴 하고요. 근데 이렇게 각도를 봤을 때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는 좀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다라고는 뭐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살펴보면 코스피는 이제 코스피 200으로 보도록 하고요. 코스피는 같은 경우에 이제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 해서 이제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그 다음 금융위기 하락부터 이 지루했던 조정이 4파, 17년, 18년 상승이 5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큰 1파라고 보고요. 엘리어트 파동상. 그 다음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가 ABC로 큰 2, 여기까지가 이제 3의 1, 1월까지 고점이, 그 다음에 3의 2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점부터 저점을 이렇게 채널링을 해보면 뭐 저점부터 저점을 그어서 고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고점 부분 거의 잘 닫고 빠졌기 때문에 뭐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을 살펴보면 뭐 사실 좀 중요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약간 변곡점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과거 거부터 보면 코로나 저점 이후로 여기가 1, 2, 3, 4, 5로 저는 고점은 쳤다라고 보고요. 여기 이제 저점부터 여기 이 파란게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 할 수 있는데, 여기 뭐 고점 잘 닿였기 때문에 채널을 유효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이제 5파 고점 지나고 나서 이제 결국 여기까지가 A파 떨어지고 여기 B파 올라가고 다시 C파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봅니다. 뭐 사전적으로 여기 5파랑 B파 고점을 그어서 여기 A파 저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여기도 저점 잘 닿였었기 때문에 뭐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이제 깨졌을 때 거의 C가 끝나가는구나 했다가 다시 올라갈 때 C가 확실히 끝났구나, 뭐 그렇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랑 또 C랑 이렇게
A의 저점이죠. 정확하게는. 그거 보면 이게 A, B, C로 저는 A라고 보고요. A의 저점 올려놓으면 뭐 지금은 이 추세선을 하회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추세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 가는 A고 B고 C로 해서 B고 이게 큰 A라고 봅니다. A, B, C가. 그래서 뭐 저는 결국은 빠진다라고 보긴 하고요. 여기서 뭐 단기 반등이 뭐 406에서 한 422까지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뭐 어차피 결국은 빠진다라고 보고 일단 여기서 계속 구름대를 못 넘고 있죠. 종가 기준으로 시원하게. 오늘도 사실 그렇게 썼는데 그렇기도 하고 볼린저 밴드도 또 상당히 모여 있잖아요. 변동성이 이제 위든 밑이든 결국은 틸이라 보거든요. 근데 뭐 저는 뭐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제 밑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만 일단 여기서 아마 좀 위든 밑이든 결국은 방향성은 좀 정해질 것 같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일단 뭐 그나마 다행인 건 26일 프랭스팬은 아직 이제는 좀 호전이 되어 있는 모양새고요. 뭐 가장 안 좋다면 이 프랭스팬을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겠죠. 만약에 이제 C가 나오면 저는 조금 꽤나 크게 빠질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고 일단은 그나마 뭐 기준선 위여서 뭐 아주 추세가 나쁜 건 아니지만 뭐 저는 좀 그래도 좀 조심을 하시는 게 뭐 계속해서 맞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차피 계속 테이퍼링 하고 있는 상황이고 QT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저는 5파 5점 치고 여기가 A고 여기 B고 결국 뭐 C로 이렇게 빠진다라고는 보고 아니더라도 이게 그냥 B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사실 추세가 저는 좋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냥 딱 보조지표 괴선상으로는 뭐 추세가 나쁜 건 아니긴 합니다. 뭐 저항선 기준선 9일 26일 프랭스팬 뭐 다 호전돼 있긴 하고요. 그냥 파동상 저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장기 추세로는 이제 2009년도 바닥부터 해서 여기가 1, 2, 3, 4, 5라고 보고 결국은 이제 ABC로 저는 좀 크게 빠지지 않을까 ABC로 좀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코로나 저점부터 해서 여기는 이제 1, 2, 3, 4라고 보고요. 4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5에 1, 2, 3, 4, 5로 저는 사실 고점은 쳤다라고 보는데 이제 더 이제 높아진 거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A고 A, B, C고 이제 B지 않을까 이제 좀 약간 확장 B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왜냐면 뭐 사실 여기가 진짜 고점이라고 쳐더라도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낮죠 사실 과거 이제 하락했을 때에 비해서 주가 내려갈 때 뭐 사실 거래량 올라가고 주가 이제 올라갈 때 거래량 떨어지고 주가 내려갈 때 거래량 올라가고 주가 올라갈 때 거래량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아마도 이제 좀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하락이 굳이 꼭 여기서 아니더라도 지금 사실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뭐 전혀 없는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분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제 이게 저는 뭐 그냥 여기가 이제 5파라고 보고요. 여기가 이제 A, B, C, A, B, C 나오고 나서 A고 이게 A, B, C라고 봅니다. 그래서 C는 5파니까 뭐 여기가 1이 어딘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뭐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끝이 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나마 이제 호전적인 이게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본다라고 치면 뭐 사실 이제 S&P는 추세 자체는 다 호전돼서 뭐 사실 추세로 뭔가를 이제 사실 좀 하락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26일 프랭스판 호전됐고 뭐 저항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어서 뭐 사실 추세상은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냥 파동 카운팅을 잘못해서 이건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결국 이제 QT를 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오고 인플레이션 오면 이제 할인율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좀 밸류에이션이 높은 테크주엔 아마 그건 좀 안 좋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플레이션 자체는 아마 이제 그거는 매우 높은 확률로 뭐 전 사실 100%라고 봅니다. 그냥 통화정책 흐름상 그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애플은 뭐 사실 이제 3조 달러 장중 이제 돌파를 하면서 올라간 상황입니다. 뭐 오늘 사실 더 올라가고 있죠.
근데 뭐 사실 여기 이제 볼린저 밴드도 전 거의 뭐 다인 걸 봤을 때 저는 뭐 계속해서 사실 좋지는 않게 봅니다. 한 이 정도? 그때부터 계속 안 좋다라고 하고 있지만 뭐 사실 저는 그냥 계속 안 좋다라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미 밸류에이션 자체로는 이미 오버슈팅이라고 보고요. 그냥 이제 지금 그냥 관성의 힘으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굳이 내 돈을 관성의 힘으로 가고 있을 때 저는 투입을 해야 될 필요는 굳이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뭐 굳이 이제 지나고 나서 그냥 살펴보면 이게 아마 1, 2, 3, 4, 5로 되지 않을까. 결국 이 5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그렇게 저는 뭐 좋아 보이진 않는다 뭐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제 마지막 5파일 텐데 이게 1, 2, 3, 4, 5로 끝이 났는지 5의 1인지가 애매한 거죠. 근데 결국 5의 1이라고 생각하려면 여기 정고점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굳이 그냥 매매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숏을 한다면 모르겠으나 롱으로 본다면 여기를 넘고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여기도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여 있어서 곧 위든 미치든 칠 것 같은데 추세가 일단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모양새고요. V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121, 200이 동평선 다 하회한 건 맞는데 여기도 이제 볼린저 밴드가 점점 모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위든 미치든 변동성 커질 거라고 봐서 뭐 좀 위든 미치든 사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위험에는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반등을 하고 있긴 하고요. 근데 뭐 사실 뭐 이렇게 넘더라도 뭐 사실 이미 저는 밸류상 뭐 굳이 지금 그렇게 막 메리트가 있는 밸류에이션은 아닌 것 같다. 뭐 사실 이제 좀 슬슬 조심을 할 때가 이미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니케이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올라가서 이제 구름대 이제 확실히 넘냐 마냐가 이제 내일 중요할 것 같고 또 공교롭게도 여기 딱 26일 프랭스팬에도 걸려 있죠. 이게 이제 주가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갈지 아니면 호전이 되면서 돌파를 될지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다 구름대에 지금 걸쳐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 이제 반등을 합니다만 뭐 여전히 여기가 저는 오고 여기가 A고 여기 A, B, C로 반등을 하는 거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생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추세 좋지 않고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도 뭐 추세가 아주 안 좋은 건 아닌데 뭐 저는 중국 쪽 같은 경우에 높은 물가에서 LPR이나 이렇게 금리 낮추는 상황이 뭐 사실 얼마나 상황을 안 좋은 거를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상당히 상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선 위로 올라섰고 26일 프랭스팬도 호전돼서 뭐 저는 사실 위로 갈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위든 미치든 칠 것 같고요. 볼린저 밴드상. 달러 원 같은 경우도 일단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26일 프랭스팬까지도 호전되면 좀 상방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WTI는 이제 여기 구름대를 넘냐 마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좀 못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금 같은 경우에는 좀 나름 크게 빠졌고요. 이제 어제 금리가 좀 많이 튄 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은 이제 실제 금리가 올라가면 내려가고요. 내려가면 올라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 실제 금리가 1에서 2 정도 되기 전까지는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1에서 2 정도 되면 그때 조금 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제 여기 5파 5.79 A, B, C 다음에 이게 B냐 아니면 새로운 상승 파동이냐가 뭐 관건이겠지만 뭐 일단 B는 아직까지는 좀 더 가지 않을까. 뭐 저는 이제 새로운 상승 파동일 수도 있다라고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이제 구름대를 시원하게 뚫어 넘겼고요. 뭐 저도 뭐 사실 이렇게 올라간 거 뭐 사실 전고점을 충분히 더 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증시에 저는 압박을 좀 줄이라 보여지고요. 뭐 키스콜딩스 오늘 외국인 매수 좀 들어오면서 뭐 계속 이때 정도부터 좀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뭐 전환선 기준선을 드디어 정말 아주 오랜 시간 만에 넘겼습니다. 26일 프랭스팬도 호전이 됐고요. 일단 뭐 과거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추세가 다 넘었기 때문에 좋아졌고 근데 이제 그럼 남은 거는 결국 이제 넘었을 때 이제 기술적으로 딱 1차 매수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넘어간 다음에 이제는 구름대까지 확실히 넘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아직까지
확실히 뭐 상승 추세다라고 말하기까지는 당연히 너무 이르지만 그래도 추세 초입 정도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태다라고는 보여지고, 현재 주가는 이제 15,000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사실 내재 가치로는 한 7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여기는 결국 사실 실적이나 뭐 차트보다도 결국 주주 환원 정책을 얼마나 해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주식담보대출 받은 게 400억 있기 때문에 대충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충 이제 담보비율 계산해보면 한 400억 정도 될 거거든요. 어차피 이제 그거 갚아야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결국 유상감자를 하든 뭐 무상증자를 한 다음에 뭐 자사수 소각을 하든, 아니 자사수 소각을 하면서 뭐 유상감자까지 하든 뭐 어떤 방법이 됐든 조금 회사에 있는 돈은 좀 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그때 수혜를 보게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 뭐 사실 워낙 저평가가 돼 있긴 해서 좀 반등 자체 이제 좀 추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도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26일 프랭스팬도 뭐 반등하면 좀 넘어갈 수 있는 모양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평가에 이제 현대해상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높죠. 기대 수익률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뭐 사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뭐 기준선 넘어서면서 배당락일 이후에 기준선 잘 넘어서고 26일 프랭스팬도 호전됐기 때문에 뭐 추세 자체로는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대 수익률 자체도 뭐 상당히 높은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평가는 계속해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종목들 현대차, 셀트리온, GS, NC소프트, 게임스톱 같이 한번 살펴보면, 현대차 현재 주가 한 21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저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FCF 기준으로는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살펴봤을 때는 뭐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다. 막 엄청 비싼 것까지는 아닌 건 맞지만 뭐 그렇다고 싸 보이지도 않는 레벨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뭐 차트도 뭐 저는 어차피 결국 여기가 5파 5점 치고 그냥 여기가 A고 결국 이제 B 정도 반등이고 결국은 C로 빠진다라고 봐서 뭐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셀트리온 현재 주가 한 19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한 마이너스 60% 정도 이제 하락 가능성은 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뭐 그렇게 좀 비싸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상대가치 평가로는 항상 비쌌어서 지금 최근 과거 대비로는 싼 편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차트 보시면은 추세가 좋지 않죠. 여기도 이제 결국 언제든 B파 끝난 다음에 C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이제 오고 A 나오고 이제 결국 B 나온 다음에 C가 언제든 나올 수 있어서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 같은 경우 현재 주가 거의 한 4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저는 저평가는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상으로 봤을 때 GS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준선은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뭐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26일 프랭스팬도 호전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ABC로 끝이 났는지 아니면 조금 더 빠질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기준선은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뭐 1차적인 매수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대 깨질 때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MC소프트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66만원 정도 되고요.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냥 뭐 살짝 고평가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실적 전망치대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그냥 뭐 살짝 싼 거지만 뭐 그렇게 많이 싸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결국 일단 아직까지 추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구름대 미치기도 하고요. 뭐 굳이 그렇게 밸류에이션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뭐 손이 그렇게 가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게임스톱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면 뭐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괴선들 상당히 모여 있다가 하향 추세로 돌아선 다음엔 아직까지 뭐 추세가 뒤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계속 그냥 추세는 안 좋다라고 보는 게 저는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미국 증시도 생각보다 잘 가고 있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전에도 얘기 드렸었지만 여기서 사실 숏을 한 다음에 여기서 뭐 대고 다 매도를 했었고요. 뭐 제 차 여기 뭐 여기 이런 데서 이제 사실 숏을 하고 그냥 지금은 들고를 있습니다. 뭐 저는 사실 뭐 국내 주식도 사실 그냥 숏을 위한 해치용 정도로 사실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뭐 좀 더 사실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여기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되게 이제 지지 저항선 라인이거든요. 왔다 갔다 계속 하죠. 이 라인에서. 그래서 아직 뭐 사실 확실히 올라간 것도 아니어서 저는 계속해서 그냥 A 다음에 이렇게 B 정도를 반등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한데 뭐 이게 꼭 뭐 B 반등이든 아니든 간에 뭐 결국 부동산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어차피 이제 QT를 하면서 아마 실물 경제 시장으로 돈은 많이 유입이 될 겁니다. 이제 금융시장 자체에서. 그래서 아마 이제 금융시장 할인율은 좀 많이 낮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미국 쪽 실질 금리도 많이 반등을 할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 주식이나 뭐 금이나 아니면 이제 주택이나 이런 거를 이제 어떤 걸 사야 될까라고 대비만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출발 신호는 실질 금리가 뭐 거의 1에서 최소 0%, 1에서 한 2%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실질 금리도 결국 뭐 2년하고 5년은 잠깐 빠지긴 했지만 10년이나 30년도 그렇고 대부분 다 결국 중기적인 상승 추세긴 하거든요. 그리고 QT랑 이제 약 테이퍼링과 QT 하면 결국 실질 금리는 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좀 자산 쪽 시장에서는 지금 좀 조심을 하실 때지 않나. 이제 그냥 올라간다고 이제 뭐 애플 뭐 3조 달러 됐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기만은 어려운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